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렉처 멘터리, 백일잔치, 뉴트로트 가왕, 격차입니다. 먼저 뉴트로트 가왕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8일 방송된 트로트의 민족 최종의 관련 키워드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탑4의 최종 대결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2라운드로 진행된 경연 끝에 경상팀의 안성준 씨가 우승을 거머쥐면서 뉴트로트 가왕에 등극했습니다. 비 내리는 시사도 6개월 대장정 최종 트로트 민족 트로트 가왕이 될 우승자는 바로 안성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왕이 되신 안성준 씨께는 1억 원의 우승 상금과 음원 발매 기회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방송에서는 안성준, 김소연, 김재롱, 더블레스까지 최종 우승을 향한 네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결승 무대를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김소연 씨의 마지막 무대였죠. 꽃바람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곡 자체의 편곡을 본다면 원곡은 좀 더 리듬감이 있고 흥겨운 편이었다면 이 김소연 씨가 부른 이 편곡된 노래는 좀 차분하고 그 느린 템포를 갖고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가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가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그까짓것 사랑이 뭐길래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특히나 이 꽃바람이라는 노래는 이제 마지막 무대이다 보니까 김소연 씨가 자신에게 있어서 트로트가 꽃바람 같은 존재였다라고 해서 평범했던 제 일상에 트로트가 찾아와서 제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두근두근 하라는 의미에서 꽃바람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노래에 대한 진정성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초심을 잘 보여주면서 마무리한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미션의 의도를 얼마나 잘 무대에서 표현을 했는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봤는데 이 미션을 진짜 안성준 씨가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시국에는 못 나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그 편곡 실력 또 적절한 개사까지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축제처럼 즐기게 만든 그런 좀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평소에 안성준 씨가 선보였던 그런 좀 유쾌하고 재치 있는 활력이 되게 돋보인 무대여서 저는 엔딩 무대로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탑4에서부터는 우승을 하기 위한 무대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더블레스의 일편단심 민들라야 무대를 한 건 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절망의 벽 울부짖는 통곡마저 가진 채 사랑이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사실 성공은 좀 위험한 게 있었죠. 원곡자인 주용필 씨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고 역시 또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인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굉장히 잘 소화해서 극찬을 받았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명의 굉장히 강자들과 비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건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더블레스 특유의 하이톤 중창으로 질러주면서 더블레스 버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좀 1차전도 그렇게 했다면은 탑2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은 다음 달 설 특집을 맞아서 다시 한번 안방극장에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격차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어떤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 10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극대화된 양극화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계층별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차 현상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 배진환 씨.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1월 96억 원이었던 이 계좌는 연말에 190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큰 돈을 번 건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예, 돈을 각국에서 많이 찍어대고 금리도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10,000원짜리 하나를 갖다 지금 10,000원짜리 2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같을 때도 남들이 다 버릴 때, 남들이 위기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더 좋아졌고요. 누군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문제는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층마저도 그 빈곤층으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안정적이던 직장인들이 순식간에 실직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임금 노동자 수가 줄어든 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15년간 영업하던 샤브샤브 식당, 성탄절의 마지막으로 영업을 접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임대료 800만 원, 관리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출근하니까 2월달 초에 잡혀있는 단체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예약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준 방송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방송 보며 너무나 감정이입되는 내용이네요. 스트레이트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극복되어 조금이나마 나은 상황들이 전개되길 바랍니다.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고 투명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에 이입하는 댓글과 사회 현상에 대한 스트레이트의 객관적인 보도가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격차의 심화 현상은 바이러스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렵고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 시대 양극화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는 있어요. 근데 그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짚어줬다라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현재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5팀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슈퍼카 판매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에 3억 원이 넘는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 1년 전보다 75% 더 많이 팔렸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그 양극단의 한쪽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한 개인 투자자의 사례를 보여줬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어떤 양극화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극화라는 거는 중간 계층이 쪼개져서 이제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인데 꼭지점에 있는 사람을 이 대표로 좀
방송에 내보낸 게 아닌가. 요 좀 비슷한 사례로 보여줬으면 좀 더 현실감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현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트레이트를 보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어떤 변화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실감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육 격차의 문제도 굉장히 이게 근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라는 공간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장된 그런 공간인데 이제 학교에 갈 수 없고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의 환경이 아이들 교육 환경과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명은 안방 바닥에 앉아서 또 한 명은 작은 식탁에 앉아서 각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아이들이 완전히 낙오되는 건 아닐까. 엄마는 절박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은 특수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얘네는 그냥 안 되니까는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있는 집처럼 줌으로 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결식 아동들을 뭐 만들어낸다든지.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끼니 걱정을 하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실제로 결식 아동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이들 영양이나 발육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중산층, 중간계층의 문제를 상세하게 잘 짚어주고 했던 것은 저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심층 취재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해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의 스트레이트가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은 그 구체적인 그 해결책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놓는 좀 중요한 그 징검다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위기에 몰린 게 아니죠. 운이 없었기 때문에 업종 선택이 마침 그것이었기 때문에 운이 없어서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근데 이득을 얻은 사람들도 본인들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이 좋아서 얻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얻은 이득을 우리가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팬데믹 시국에서는 누군가 행운을 얻고 누군가 불행했기 때문에 이익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합의점을 만들어줬다는 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 첫 방송으로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할 만한 주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렉처 멘터리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7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신년 특집 빅퀘스천 관련 키워드입니다. 빅퀘스천은 강의와 다큐멘터리를 합친 렉처 멘터리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세계적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락다운으로 도시 공동체 생활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 더 자주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감염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도시는 해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가 해체될까요? For most of history, cities were an extremely dangerous place to live in. The mortality in the city was extremely high. But in the last century, because of the rise of modern science, for the first time, cities became very safe, actually safer than the villages. In the modern city, you actually have better sewage systems, better water to drink, better medical care than in the villages. And I don't think COVID will change that. It gives such a big shock to humankind and the economic system that when it's over, we certainly have the ability to create a much, much better global healthcare system. Now we also have the motivation. There is actually a chance, I know it sounds now like science fiction in the middle of the epidemic,
But there is a chance that COVID-19 will actually be the last big pandemic. 호모사피엔스부터 팬데믹, 인공지능까지 거대한 물음들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을 확인한 시간이었는데요. 위원들은 다큐플렉스 빅 퀘스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게 코로나 시대는 언제 끝날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가 아마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공연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장기하 씨가 물어봤잖아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오프라인 공연은 살아남을 것인가? And some things will change, but something will return. Humans are social animals. Social interaction is extremely important to us.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it seems like things can never return to normal. But, you know, you look back at history and you see that previous pandemics did not change human nature.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면 또 사회적 연대라는 점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또 가장 강조하셨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함께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저는 결론을 좀 얻은 것 같아서 물론 이 상황을 누구도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는 설정해 준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이 좀 희망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지구 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Our key power as a species is in social cooperation.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1 versus 1, I am not superior to a chimpanzee or to an elephant or even to a pig. But 1,000 humans easily defeat 1,000 chimpanzees because 1,000 chimpanzees cannot even cooperate. So this is at the core of the cognitive revolution. The social skills, the communication skills that enabled large numbers of humans to start cooperating and thereby conquer the world. And social cooperation depends on communication. 소통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끝으로 저는 역사를 왜 공부하냐라는 질문에서는 Some people have the idea that, okay, let's see what people did 1,000 years ago. We can repeat the good things they did. We can avoid their mistakes. But it doesn't work like this because the situation today is just too different from 1,000 years ago. So I don't think it's easy to learn lessons from history. The main motivation for me to study history is actually not to learn from the past, but to liberate ourselves from the past.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긴 하지만 과거의 관습과 규범이 주는 안정성 안에 좀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라리의 말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AI와 뭐 이제 예술의 미래 같은 것들? That the main purpose of art is to inspire certain human emotions. This is something that AI will increasingly become better than humans because the algorithm will have so much data on each individual person. The AI will know what's the best way to make me angry. What's the best way to make me sad? What's the best way to make me happy? 저는 거기에 대한 하라리의 대답들과 상상력은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접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을 좀 너무 이제 큰 관점으로 좀 추상화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접한 AI 문제는 AI 챗봇에서 벌어진 문제지만은 AI의 지금 혐오 학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정말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은 희망가 외에는 어떤 정말 구체적인 우리에게 답을 주는 프로였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결과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희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협력, 연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실천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라는 점에서 저는 좀 지금 시점에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형식 면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AI와 인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When they beat us in Go, they don't feel happy. When they make some bad move, they don't feel sad. And of the two, intelligence and consciousness is the really important thing. 그 유명한 알파고와 그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승을 거뒀던 이세돌 씨가 그렇게 되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는데 5대0, 4대1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렇게 기뻐했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제 좀 적절한 예시들이 빛나서 좀 일방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강의를 이제 좀 재밌고 입체적으로 연출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연예인 셀럽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할들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형식적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00일 잔치인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8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 1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복희와 시경이 이세를 갖고 감격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후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아이의 100일 잔치를 함께하는 장면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 은호 100일 축하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애기 간신히 재웠는데 애 깨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고복희 여사님 실제 생일, 법적 생일에 이은 골수이식 생일까지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 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등장인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화합의 장을 열었던 마무리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무슨 정말 판타지처럼 드라마를 시작해서 뮤지컬로 끝났는데 누가 내 적이었는지 누가 내 편이었는지 그런 어떤 경계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진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어떤 화해의 결말을 유도했는데 한편의 어떤 판타지로 그냥 저는 이 마지막 회차를 지켜보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장면의 어떤 모임의 성격을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100일 잔치도 있었지만은 고복희의 제3의 생일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찬란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 고복희였구나라는 걸 마지막에서는 알려준 나름대로 이제 복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점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굳이 100일 잔치였어야 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고복희가 이 찬란한 내 인생에서 보여줬던 인생을 보면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남편의 외도, 삼각관계, 나중에는 납치, 폭행, 감금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한 그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것을 축하해주는 자리는 좋은데 굳이 아기의 100일 잔치였다는 것. 100일 잔치를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인공인 아기가 없어요. 식구들이 그냥 한쪽에 대충 우르르 서 있고 그 가운데에서 완성도 높지 않은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이 집안잔치 같은 느낌이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복희의 그런 다사다난했던 인생들, 그 신앙고난했던 인생들을 조금 축하해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모습 사실 많은 분들이 복희를 응원하면서 좀 그려왔던 모습이긴 한데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전 남편이 들어와가지고는 하이 엑스와이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래봬도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식 이혼 부부랍니다. 아니 이혼하고 왜 친구처럼 못 지내요?
Hi, ex-wife. 그래 왔으니 앉아.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웃기려고 이렇게 했나? 많이 어색했지만 그냥 웃고 끝냈던 마지막 회였습니다. 출생의 비밀 관련한 그 드라마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혈연 이데올로기가 되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희와 이제 복희의 그 전 남편 사이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복희 시경 부부의 이제 아이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로서 가족이 완성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복희와 시경 사이에서 이제 혈연으로서 만들어진 그 아기를 통해서 이 가족이 완성됐다. 가부장으로서 보호되는 굉장히 정상 가족의 형태를 이 드라마 엔딩에서 또 은연중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간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해결되면서 주인공 복희가 정말 찬란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극의 서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마지막 회의 설정, 그리고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아쉬움 남겨주셨습니다. 뒤를 이어 방송되고 있는 일일극 바비리어라를 통해서는 또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